방어작용! 자, 오늘 방어작용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질병과 병원체대 오늘의 목표는 질병과 병원체 요거 하고 요거 뒤에는 방어작용까지 싹 다 끝을 내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질병 and 방어작용. 자, 요건 한번 이간적으로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못 끝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상 다 끝내보겠다는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해보면 다 안 끝납니다. 끝에 조금 남겨놓고 이 부분 유전 첫 스타트 지점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 우리가 병에 걸리면 질병을 크게 둘로 나누면 비감염성 질병이 있고 감염성 질병이 있습니다. 비감염성 질병이란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옮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인 병원체가 없다. 병원체 없이 내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야. 내 개인적인 문제라고. 나의 생활 리듬, 나의 음식, 식습관 이런 것들에 또는 유전적인 문제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야. 암, 비만, 고혈압 이런 거. 내가 고혈압이라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혈압이 되진 않습니다.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에 감염이 되어서 생겨나는 병이고 그 병원체 때문에 결핵, 독감, 홍역, 말라리아, 수면병, 무좀 이런 것들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감염성 질병이란다. 감염성 질병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병원체가 있다 이거죠. 그럼 우선 처음에 이 병원체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중에 세균은 단세포 원핵생물. 사실상 독립적인 어떤 핵은 없다라는 겁니다. 원시적인 핵, 원핵생물 다음에 진짜 독자적인 핵을 가지는 거는 진짜 핵이 있다. 진핵생물이 있는 거고 얘는 원핵생물입니다. 핵이 제대로 된 어떤 세포 안에 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핵막과 막으로 둘러싸여 세포 소기관은 없고 그냥 이 안에 전체적으로 뭔가 물건들이 안에 이 공간 안에 전체적으로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균은 세포막 바깥쪽에 식물은 아니지만 세포벽이 있다. 그리고 세균은 본인의 효소가 있어서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얘는 제대로 된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열법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한다. 이런 표현 쓸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세균이 우리 몸에 침입을 하게 되면 어디서든지 침입한 그 포인트에서 거기에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세포를 파괴하거나 독소를 분비하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하겠죠.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은 결핵, 탄저병, 하상풍, 콜레라, 식중독, 디프테리아, 뜻보자, 디프테리아, 위궤양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데 얘네들은 모두 다 세균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이고 세균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은 웬만하면 다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학으로는 웬만하면 항생제를 사용해서 치료가 가능하고 또 웬만한 아이들은 치료도 쉽지만 웬만하면은 백신이 개발되어 있어서 예방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병들이다. 현대의학에서는 웬만큼 해결을 하는 병들입니다. 자, 현대의학에서는 웬만큼 해결을 했다. 세균 때문에 우리가 죽을 정도의 병은 걸리지 않습니다.
콜레라 걸렸다고 해서 죽을 건 아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콜레라 걸리면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전멸을 했는데 지금은 콜레라 걸리는 사람도 잘 없지만 걸려도 다 살 수 있습니다. 세균 별거 아니다. 자, 바이러스는 세균보다도 크기가 더 작고 바이러스는 대단한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단백질 껍데기 그 안에 핵산이 들어있어요. 핵산이면 DNA 또는 RNA 들어있습니다. DNA 또는 RNA 뭐 둘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 DNA가 들어있는 바이러스도 있고 RNA가 들어있는 바이러스도 있다. DNA 들어있으면 DNA 바이러스, RNA 들어있으면 뭐 RNA 바이러스라고 불러주는 거고 DNA 또는 RNA가 있다. 얘는 정상적인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분열법으로 증식한다 이런 표현 갖다 대면 안 돼.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 분열 자체가 일어나지는 않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본인의 효소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빌붙어서 살아야 돼. 어딘가에 빌붙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빌붙어서 들어가는 세포가 숙주세포고 숙주세포 안에 빌붙었을 때만 그냥 증식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분열법으로 증식한다?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숙주세포에 진입을 해서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증식한 다음에 다시 세포를 파괴하고 나와서 그 옆에 있는 세포들한테 또 침투해서 들어간다 이거죠.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메르스, 포진, 각종 포진들, 에볼라 바이러스, 천연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잡은 놈도 있고 못 잡은 놈도 있습니다. 못 잡은 놈이 훨씬 더 많다. 천연두는 거의 다 잡았죠. 에볼라는 아직 못 잡습니다. 에볼라한테 우리 진다. 에볼라 걸리면 치사율 거의 아프리카 국가들 같으면 에볼라 걸렸을 때 거의 치사율 80-90% 이상 될 거고 죽어 빈다. 그냥 걸리면 죽는 거고 우리나라 같으면 에볼라에 걸렸을 때 뭐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살려내지 않을까. 시설이 깨끗하고 하면 잡아낼 수 있다. 자,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서 치료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를 쓰더라도 치료하기는 합니다. 백신으로 예방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바이러스의 양병은 백신이 개발이 잘 안 되고 개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바이러스의 변이에 의해서 또 침투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실상 백신이 무용지물이다. 자, 다음 페이지에 또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는 원생생물이 있다. 원생생물. 원생생물은 진핵생물이다. 진핵생물인데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도 하고 동물세포나 식물세포에 기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생명체들이 살아야 되는 거야. 단세포, 진핵생물.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죠. 말라리아, 수면병, 아메바성 이질, 모기, 파리, 쥐 등에 의해서 옮겨지고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원생생물. 그 다음에 곰팡이. 곰팡이의 대표 주자는 무좀입니다. 무좀.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무좀. 난 무좀이 있습니다. 나도 고등학교 때는 무좀이 없었는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무좀이 생겼어. 이것도 무좀 생길걸. 근데 치유가 안 되네요. 나도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무좀 있다고 사람이 그렇게 뭐 열등한 사람은 아닙니다. 열심히 약도 먹어보고 약도 발라보고 칼로도 끌고 칼로 끌고 안 되지. 뭐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잘 퇴치가 잘 안 되네요. 자, 어쨌든 곰팡이가 내 발바닥에 살고 있다라는 거고 곰팡이는 다세포 진핵생물이고 포자로 번식합니다. 종자가 아니라 포자로 번식합니다. 항진균제를 사용하여 치료하기도 한다는데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곰팡이. 그 다음에 변형 프라이온.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지만한 녀석이고 변형 프라이온은 바이러스보다도 더 작다. 단백질로만 구성된 입자다. 뭐 세포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하죠. 정상 프라이온 옆에 변형 프라이온이 있다. 그러면 프라이온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얘가 변형 프라이온이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아주 정상적인 프라이온들도 변형 프라이온으로 변신을 해버린다. 그럼 이런 과정이 계속 누적이 되면 변형 프라이온의 흡수 많아지겠지. 수정해보건데 변형 프라이온이 신경세포를 파괴하면서 어떤 병을 일으킬 수 있다. 프로스테트 야쿠프병, 소의 광우병, 양의 스크래피 이런 알려진 병들이 있는데 심심하면 집에서 TV 볼 때 유튜브가 아니고 네이버에 검색이나 한번 해보는 정도. 아, 광우병은 이런 거구나. 아, 광우병은 이런 증세가 있구나라는 정도고 변형 프라이온에서 시험을 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거 내면은 진짜 그 스윙 좀 약간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지 않을까. 낼 게 천인데 이걸 내겠냐 하는 정도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질병의 감염 경로는 내가 환자와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사물을 매개로 하여 병원체에 직접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경로는 병원체가 들어있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고 파리,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기도 합니다. 저 동남아시아 갔다가 병이 걸려오는 사람들도 있죠. 동남아시아 난 베트남에 갈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에 갈 거면 최소 베트남에 가기 한 3개월 전에 보건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저 베트남 갈 건데요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베트남 관련된 풍토병에 대한 예방 접종들을 싹 처리해 줍니다. 나 태국 갈 건데요. 태국 이러세요. 태국은 요거 해서 한 방에 다 놔줍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 풍토병에 대한 예방 접종이 있으니까 괜히 가가지고 병 걸리지 말고 꼭 다음에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보건소를 한번 꼭 들렀다가 가도록 하세요. 3개월 전에, 2개월 전에 가서 해결을 하고. 물론 나처럼 해외여행을 전혀 안 가면 또 문제는 없습니다. 자네들 갈 기회가 있겠죠. 한번 가보세요. 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식사, 운동, 균형 잡힌 식사,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합시다. 나처럼 이렇게 만성 피로 상태에 살면 어느 순간 병에 걸려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 카카오톡 사후 메시지 이런 거 처리가 있던데 기사에 못 봤니? 내가 지정인 이민을 지정을 해놓으면 내 카카오톡이 내가 죽었을 때 그 지정인이 뭔가를 클릭을 해주면 내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게 내 사후 메시지로 바뀌어요. 누구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간지나더라. 오케이. 쭉쭉 문제 푸세요. 문제 쭉쭉 풀면 됩니다. 155쪽에 있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꼼꼼하게 잘 풀어보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를 여기에서 꼭 하나 낸다면 155쪽에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거니까 꼭 한번 풀어보고 이 155쪽에 뭔가 이상한 문제가 하나 있거든. 꼭 한번 풀어보고 체크를 합시다. 155쪽. 자네들 책에는 이상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한번 풀어보세요. 질병의 병원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챕터니까 이런 3번 문제나 4번 문제 이 정도 유형의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 문제, 4번 문제 별표 쳐놓고 이번 주에 꼭 풀어보도록.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본게임 근본적인 방어 작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어찌됐든 우리 몸은 외부의 침입자 병원체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에 대해서 대항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가동되는데 그 시스템을 면역 또는 방어작용이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외부 침입자가 들어왔다. 얘가 들어오면 나한테 병을 일으킬 거야. 그러면 A가 가서 이놈을 때려잡고, 자, 이런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오면 B가 가서 얘를 때려잡고, 자, 이런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오면 C가 가서 때려잡는다. 자, A라는 내 몸에 있는 군사 방어 시스템은 별을 잡을 수 있는 거고, A는 동그라미하고 세모하고 얘네들은 못 때려잡는다 이겁니다. A는 누굴 잡는다? 별만 잡을 수 있고, B는 동그라미만 때려잡을 수 있고, C는 요 세모 얘만 때려잡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내 몸에 있는 A, B, C 같은 이런 군사들은 특정한 병원체를 때려잡을 수 있는 거죠. 특정한 병원체를 때려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어작용을 특이적 방어작용, 특정한 놈만 때려잡는 방어작용이란다. 특이적 방어작용이다. 자, 근데 내 몸속에는 간지나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간지나는 이런 놈이 있는데, 자는 별도 잡고 동그라미도 잡고 세모도 잡습니다. 얘는 아무나 다 때려잡는 놈이야. 만능이야. 아무 놈이나 다 때려잡는다. 아무 놈이나 다 때려잡는다. 누구든 특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아무 놈이나 다 때려잡는 비특이적 방어작용. 이런 방어 시스템도 있다. 특정한 놈만 때려잡는 군사도 있고 아무 놈이나 다 때려잡는 군사도 있다. 그러면 아무 놈이나 다 때려잡는 이 군사는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야. 근데 특이적 방어작용을 일으키는 군사들은 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이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는 이런 방어 시스템의 군사 A, 군사 B, 군사 C는 없어. 근데 살다 보면 생겨난 겁니다. 이런 아이를 만나보면 A가 생겨나고, 얘를 만나면 B가 생겨나고, 얘를 만났기 때문에 C가 생겨난 거야. 살면서 생겨나는 겁니다. 살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생겨난 겁니다. 처음에 내가 태어났을 때 이 군사는 하나도 없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만날 수도 있겠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할 수도 있는 거지. 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한테 침입한 병원체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내가 살면서 만난 거야.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방어작용을 일으키는 거고, 그리고 얘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어쨌든 우천적으로 하나하나 아이템을 획득해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아이템을 획득해 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45년을 살았고, 누구는 또 똑같이 45년을 살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들의 종류와 가지수랑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군사들의 종류와 가지수가 다를 수 있다 이거야. 나는 뭐 한 1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놈은 한 200개 정도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군사 시스템을. 어떤 놈은 1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하나도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100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얘는 200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근데 내가 100개에서 또 아이템을 하나씩 추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살면서. 비특이적 방어작용, 특이적 방어작용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주로 특이적 방어작용이 더 많이 나와야 될 거고, 비특이적 방어작용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뭐 점수를 좀 주겠다라는 의미로 준 건데, 비특이적 방어작용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의 핵심은 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비특이적 방어작용부터 체크를 하자. 내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피부가 무슨 군사냐 싶으겠지만 피부도 엄연히 내 몸을 방어하는 군사는 맞습니다. 어쨌든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해냅니다. 외부에서 병원체가 들어올라 하다가도 피부에 튕겨 나가겠죠. 피부를 침투하여 들어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디 가다가 내가 다쳐가지고 피부 이만큼이 홀랑 까졌다. 피부 방어 시스템이 없어졌으니까 이쪽으로 외부 침입자들 아주 쉽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 피부도 굉장히 중요한 방어 시스템이다. 그러면 피부에 분비되는 땀, 침, 눈물 이런 데는 라이소자임이라는 게 있는데 라이소자임은 세포 벽을 파괴를 한다. 눈물, 침, 땀에는 라이소자임이 있는데 세포벽을 파괴를 하면서 세균이 세포벽이 있었잖아요. 세균이 세포벽을 살살 녹여버린다고. 그럼 내 눈으로 세균 하나가 들어오면 눈에서 눈물이 막 분비되고 아니면 눈 안에 있는 원래 끈적끈적한 액체들이 있겠죠. 그 액체들에게 라이소자임이 있어가지고 내 눈으로 침투해서 들어온 세균들을 눈에서 녹여버릴 거다 이거죠. 그러면 해결되겠네. T세에서 산성물질을 분비해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점막이라고 불러놨는데 점막의 정의는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눈이나 코 안이나 소화관 안쪽, 호흡기 안쪽에 보면 끈끈한 점액을 좀 끈끈한 뭐 침, 눈물, 콧물 대단히 끈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끈끈한 액체를 분비하는 점막으로 덮여있다. 그 점막에서 끈끈한 액체를 분비한다는 코 안에 보면 코가 안에 항상 물기가 있죠. 그런 게 이제 점액이다. 점액을 분비하는 포인트가 전부 다 점막이다. 역시 여기에도 끈끈한 점액은 좀 끈끈하니까 이동이 쉽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라이소자임이 있어서 세균들 때려잡아 주겠죠. 그 다음에 가끔은 털도 나 있어서 병원체와 먼지 같은 아이들을 붙잡아 주겠죠. 코털 이런 거 있다니까. 위 안쪽에는 점막으로 덮여 있어서 강한 산성을 띠는 위액이 분비되더라도 뭐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유신이라는 어떤 액체도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강한 산성을 띠는 위산이 음식물 속에 있는 병원체를 때려 죽이기도 합니다. 피부하고 점막도 방어 시스템 중에 하나다. 얘들이 대단히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표적인 방어 시스템의 식균 작용에다가 별표를 하나를 치세요. 식 무슨 식? 먹는 거지. 먹는 건데 균을 잡아 먹겠다는 겁니다. 누구든 다 잡아 먹는 거야. 식균 작용을 하는 아이들이 좀 더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는 간지납니다. 진짜 백혈구를 유튜브 오늘 집에 가는 길에나 아니면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뭐 딴 거 야구지구 쇼츠 이런 거 보지 말고 유튜브에 혹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백혈구 식균작용 현상 이런 거 검색을 해보면 백혈구 얘는 얼마나 대단한 녀석이냐. 얘는 거의 뭐 오토 AI급으로 움직입니다. 내 몸속에 침입자 들어왔지. 이 새끼가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뭐든 들어왔잖아. 그럼 얘가 몸에서 돌아다닐 거 아니야. 돌아다니면 이 새끼가 백혈구로 많이 잡으러 간다. 잡으러 가면 얘가 도망가면 이 백혈구가 방향전환까지 해가지고 막 잡으러 갑니다. 그럼 야만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옆에 있던 백혈구들이 우르르하게 막 와서 잡으러 다니죠. 얘는 도망 다니겠죠. 그러면 진짜 잡는다. 그럼 여기에 병원체가 여기 있지. 백혈구가 빡 와가지고 막 이렇게 둘러쌉니다. 백혈구가. 그런 다음에 여기를 딱 붙여버려. 그러면 이 병원체를 백혈구 안에 그대로 가둬버리는 거죠. 백혈구가 병원체를 잡아먹는다 해서 이거를 식균작용 또는 식세포작용, 먹을 식자를 써가지고 앞에다가 식을 붙여놨다 이거죠.
그러면 다 잡아먹고 나면은 여아들이 침입을 해서 내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뻔했다. 아니면 침입을 했으니까 이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나는 어떤 바이러스의 침투를 받아서 내가 지금 콧물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몸에 문제가 생겨났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백혈구가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야들을 다 씹어 먹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끝난 겁니다. 나은 겁니다. 근데 이 자식이 너무 속도가 빠르거나 이노마의 번식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백혈구가 열심히 잡아먹고 있지만 이 아이의 번식 속도를 감당을 못한다. 너무 빨라서 다 못 때려잡는다. 그러면 한 놈이 도와줘야 되겠지. 야가 뻘뻘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야를 때려잡는 군사 A가 그때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백혈구가 열심히 잡아먹고 있었지만 얘가 도망다니고 있으니까 못 잡아먹었다. 그러면 군사 A가 등장을 해서 이노마 뒤통수를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군사 A가 얘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군사 A는 이 아이를 도망 못 가게 잡고 있는 거야. 잡고 있으면은 야가 여기 뒤에 들러붙어 버렸지. 그럼 얘의 이동 속도 어떻게 했냐? 느려지겠죠. 그러면 백혈구 행님이 등장을 해가지고 잡아먹는다 이거죠. 그럼 A가 있었을 때 백혈구가 얘를 잡아먹을 수 있지. A가 없으면 어떻게 되노? 못 잡아먹지. 그럼 난 계속 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고 A가 등장을 하면 얘를 다 때려잡을 수 있죠. 그럼 이제 낫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백혈구는 원래 가지고 있던 거고 A는 새끼 돌아다니는 거 보고 연마 때려잡을 수 있는 얘가 갑자기 생겨난 겁니다. 얘가 침투한 지 한 3일, 4일, 늦으면 한 3, 4일, 빠르면 3, 4일, 늦으면 한 5일 정도 되면 얘가 제작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얘 때려잡을 수 있다. 3, 4일, 한 5일 동안 내가 좀 고생해야 되겠네. 그러고 나야 쟤가 생겨납니다. 저놈아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그러면 저 별같이 생긴 저 병원체가 침투했을 때 저 별을 때려잡을 수 있는 군사 A가 생겨난 거죠. 그러면 나는 군사 A가 생겨났잖아. 군사 A가 생겨난 상태니까 만약에 저 별같이 생긴 병원체가 내 몸에 다시 침투를 하면 나는 군사 A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손쉽게 얘를 때려잡고 있겠지? 그러면 백혈구가 간단하게 잡아먹을 수 있다 이거죠. 나는 군사 A가 있으니까 이 병에는 두 번 다시 안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몸에 군사 A가 생겨나면 나는 그 병에는 앞으로 웬만해서는 안 걸릴 거다. 안 걸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닌데요. 선생님 전 코로나 걸렸었는데 한 번 더 걸렸는데요. 코로나 2번 걸린 사람들도 있죠. 나 코로나 한 번 걸렸으니까 코로나를 때려잡을 수 있는 군사 생겨났지. 근데 그 다음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전에 내가 때려잡았던 코로나랑 좀 다르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 군사가 얘를 못 잡는다 이거죠. 그럼 또 걸리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손쉽게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2번, 3번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승주일 몇 번 걸렸어? 한 번 걸렸어. 지우 몇 번 걸렸어? 한 번. 우연히 한 번. 효리? 다이? 서? 인지? 안 걸린 사람이 없네. 와, 그러면 우린 백신 왜 맞았냐 진짜? 백신 안 맞았냐? 와, 그냥 걸리고 말걸. 와, 진짜 빡친다, 빡쳐. 백신 맞았는데 왜 걸리냐? 그야 백신 하나에 돈이 얼마고? 아, 그래도 우리도 스웨덴처럼 그렇게 했어야 돼. 코로나 대처를. 우리 막 자가격리하고 백신 전 국민 맞추고 이랬다 야. 스웨덴은 모르겠고만 너 알아 살아 이래가 돼. 백신이고 자가격리 이런 거 없어 그냥. 결국엔 전 국민 다 걸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다 걸리고 나니까 코로나한테 우리가 이긴 거잖아. 뭐 걸렸는데 뭐 이제 다음 또 걸리든지 말든지. 자, 오케이. 어쨌든 백혈구는
우리 몸에 있는 아주 훌륭한 군사다. 그럼 백혈병은 뭐야? 백혈구가 너무 많은 겁니다. 백혈병. 옛날 우리 그 학교에 그 누님 피구하다가 머리에 공을 한 대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날 때마침 백혈병 판정을 받아가지고 정확히 일주일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피구하다가 공을 맞아서 죽은 건 아니고 피구하다가 공을 맞았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불편해서 병원을 가봤는데 하필이면 급성 백혈병에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죽어서 나왔어요. 무섭습니다. 백혈병, 급성 백혈병 오면. 근데 괜히 피구하다가 공 맞힌 사람이 죄책감을 받고 좀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었다. 백혈구가 너무 많은 거야. 아니요, 선생님, 백혈구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몸에 딱 때려잡을 수 있는 군사가 없으면 많은 거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 왜 백혈구가 많아졌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외부 침입자들이 억수로 많이 들어오니까 외부 침입자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서 내 온몸에 침입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다들 대처하려고 내 몸에서 열심히 백혈구를 추가 생산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백혈구가 많다라는 거는 내 몸에 침입자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자네들이 뭔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다. 그러면 피검사 이런 걸 하잖아요. 피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백혈구 수치야.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많으냐, 작으냐. 많을 때가 뭔가 침입자들이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인정? 자, 오케이, 컷. 그 다음에 염증 반응. 자, 염증 반응은 이런 거죠. 이런 거. 손가락 끝에 압정에 찔렸다. 그러면 어쨌든 피부를 뚫고 여기에 가시가 들어왔죠. 그럼 가시 안에는 분명히 여기 이물질들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가시에 붙어있던 세균이나 외부 침입자들이 들어왔다. 피부 근처에 들어왔다. 그러면 피부 근처에 여기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비만세포라는 아이야. 뚱뚱해서 비만세포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만세포라는 아이가 있고, 외부 침입자들이 피부를 직접 뚫고 들어왔다. 그러면 비만세포에서 즉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뿌려준다. 그럼 여기에 히스타민이 쫙 뿌려주겠죠. 그럼 저기에 뿌려진 히스타민은 신호탄이다. 신호탄. 그러니까 히스타민을 쫙 뿌려주면 여기 피부 근처에 있던 혈관이 압실하던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관의 틈이 커지겠죠? 그럼 그 커진 틈으로 백혈구들이 이렇게 좀비들이 이렇게 또 튀어나오는 겁니다. 좀비들이 혈관 속에 있던 백혈구들이 피부 근처로 이렇게 빠져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백혈구가 투입되죠? 그럼 이제 잡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잡아먹기 시작하면 백혈구가 침입자들 때려잡고 있잖아. 여기에 지금 열심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살짝 부어오르거나 살짝 통증이 있거나 여기가 좀 뜨끈뜨끈하거나 좀 아리거나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 전투가 다 끝나고 나면 백혈구와 세균들의 시체가 여기 남아있겠지. 여기에 남아있으면 얘가 고름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고름은 피부의 미세한 틈을 통해서 빠져나가 버리겠죠. 고름은 짜내면 됩니다. 그럼 치열한 전투 중일 때 짜내버리면, 전투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 짜내버리면 요 세균 잔당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럼 또 여기서 뭔가 상처가 다시 생겨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치열한 전투가 다 벌어지고 나서 고름이 완전히 다 익었을 때 짜내면 됩니다. 그럼 전투가 끝난 다음에 짜내는 거거든. 그럼 외부 침입자들 다 퇴치하고 짜낸 거다 이거.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죠. 안 짜내면 어떻게 되느냐? 안 짜내면 여기가 돌이 될 겁니다. 눈 안에 난 다래끼가 좀 자주 나는 편인데 안 씻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 피부가 좀
하얘져 보려고 선크림을 많이 발랐는데 선크림 이물질이 눈 안으로 많이 스며들어가서 다래끼가 많이 나요. 그 다래끼를 이렇게 눈으로 짜내거나 아니면 뭐 약간 예물감한 고름들이 나와서 쉽게 짜낼 수도 있지만 걔가 쉽게 안 나오면 이 안에서 돌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나 진짜 큰 진짜 돌이 이만한 이 손톱만한 돌을 눈에 이고 다녔습니다. 한 3년 된 것 같아요. 병원에 가니까 그 안을 칼로 잘라가지고 짜내더라고 돌멩이를. 이렇게 고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염증 반응이다. 염증 반응하면 등장인물은 비만세포. 비만세포에서 뿌려놓은 히스타민. 히스타민의 신호탄에 따라서 백혈구가 와가지고 백혈구가 결국 잡아먹는 거죠. 그러면 상황 종료.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자, 이제부터는 특이적 방어작용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서 쭉쭉 먼저 달리고 문제 몇 개 풀겠습니다. 자, 특이적 방어작용에는 림프구라는 게 등장하는데, 일단 림프구에다 별표를 하나 살 쳐놓고 또 등장인물들이 새로 등장을 해요. 자, 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인데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서 특이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백혈구의 일종이다.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아주 최첨단 AI 방어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림프구는 어디에 있느냐? 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인데, 일단 이 림프구의 핵심은 뼈에 있습니다. 뼈 안에 보면 물이 있어요. 뼈 안에 있는 물을 골수로 한다. 골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골수 안에는 조혈모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가 골수에서 조혈모세포의 세포 분열에 의해서 림프구들을 만들 건데, 골수에서 만들어진 조혈모세포가 그 자리 골수에서 그대로 성숙을 해서 림프구가 되면 이 림프구를 비림프구라 할 거고, 골수에서 만들어진 조혈모세포가 가슴샘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성숙이 되어서 림프구가 되면 얘를 T림프구라 할 겁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 모두 다 만들어지기에는 골수에서 만들어졌는데, 골수에서 성숙이 된 놈은 B림프구, 가슴샘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성숙이 되면 T림프구, 이렇게 불러줄 거고, B림프구는 그냥 한 종류의 B림프구인데, T림프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조 T림프구가 있고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있다. 그러니까 림프구가 크게 세 개로 나눠진다라고 보면 돼. B림프구가 있고 T림프구가 있다. B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골수에서 성숙이 되는 거고, B림프구는 결국에는 얘가 형질세포로 분화한 다음에 항체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거고, T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가슴샘으로 이동을 해서 가슴샘에서 성숙을 한다. T림프구의 종류는 보조 T림프구와 세포독성 T림프구가 있다. T림프구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자, 림프구들이 자동으로 어떤 병원체들을 때려잡아가는 과정, 그게 특이적 방어작용이 될 거다. 자, 그러면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데, 일반적인 항원, 병원, 그러니까 항원은 침입자들입니다. 침입자들을 통칭하여 항원이라고 부르면 돼요. 항원은 세균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하여튼 내 거 아닌, 내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아닌 외부에서 침입한 아이들은 모두 다
항원이라고 보면 된다.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걔들이 항원이고, 항원을 때려잡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군사. 걔가 항체야, 항체.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체내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야. 그러면 이 항체가 특정한 항원과 들러붙겠죠? 이 항체가 특정한 항원과 들러붙는다. 왜? 내가 항원, 이렇게 생긴 항원이 들어왔으면 내 몸에 항체를 이런 놈을 만들어야 들러붙일 수가 있겠죠? 자, 요리 생긴 놈은 내 몸에 만들어 놓은 이 항체가 달라붙이지를 못하지. 그래서 얘는 못 때려잡는데 얘만 때려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긴 항체가 있으면 나는 이런 항원, 이런 항원, 이런 항원이 있었을 때 얘는 야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못 잡는다 이거지.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다 홈이 안 끼워지거든. 그럼 야가 침입을 했으면 내 몸에서 뭐 이런 항체가 생성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여기 딱 붙잡아 놓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이 항체는 이건 못 잡는다 이거죠. 얘도 못 잡는다 이거지. 특정한 항체는 특정한 항원과만 결합할 수 있다. 특정한 항체는 특정한 항원과만 결합할 수 있다. 항원 항체는 특이적으로 반응한다.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가 붙잡고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붙잡고 있으면 누가 와라. 얘를 붙잡고 있으면 백혈구가 와서 식균 작용을 해서 처리해 주라. 잡아 먹어 주라. 나는 붙잡고 있는 역할만 할 뿐 항체가 항원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항체는 결합만 해서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못 돌아다니게 만들고 있는 거고, 그러면 혈관 속에 어디에 자 깔려 있겠지. 그러면 백혈구 행님들이 와가지고 살살 때려 잡아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 종료. 그러면 나는 병이 나았습니다. 특정한 항원은 특정한 항체와만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항체는 특정한 항원만 잡을 수가 있다. 그 정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설명하고 이제 문제 풀게요. 자, 158쪽으로 가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특이적 방어작용이 등장을 하는데, 특이적 방어작용에 보면 뭐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이렇게 글로 이렇게 158쪽에 분량 절반을 할당을 해서 글로 이렇게 써놨죠. 글을 단순히 외울 게 아니고 이 글은 요 그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 그림에다가 별표 3개 빵빵빵 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어떤 시스템이 움직이느냐. 자, 외부 침입자인 항원이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 피부를 뚫고 들어왔다. 그럼 항원이 일단 내 몸속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일단 저 병에는 걸린 거야. 걸렸는데 제가 걸렸다고 내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당장 좀 전에 들어왔는데 당장 지금부터 막 증세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선 얘들을 대식세포라고 적어놨는데, 대식세포의 대표 주자는 백혈구가 있겠죠. 백혈구가 출동을 당장 한다 해서 이 항원들을 백혈구가 전부 다 소탕을 하면 그냥 상황 종료인 거죠. 근데 백혈구가 출동을 해서 이 항원들을 열심히 잡아먹었지만 이 항원이 너무 빠르거나 번식 속도가 빨라서 내가 얘를 다 소탕을 못했다. 소탕을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백혈구를 하나도 못 잡는 건 아니잖아. 나한테 얻어 걸린 놈 있잖아. 그래서 어떤 백혈구가 이 항원 하나를 얻어 걸려서 잡아먹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백혈구는 이 항원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내가 이 항원을 잡아먹었는데 이 항원은 요리 생겼고 조리 생겼고 조리 생겼고 인마의 약점은 이거고 얘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에 대한 정보를 보조 T 림프구한테 일러줍니다. 그러면 보조 T 림프구가 내용을 접수를 했지. 그러면 이런 녀석이 우리 몸에 침입을 해서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다라는 걸 보조 T 림프구가 인지를 했으면 보조 T 림프구는 즉시 세포 독성 T 림프구의 출동 명령을 내려준다.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보조 T 림프구한테 오다를 받아가지고 즉시 출동을 해서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우리 편을 죽이러 갑니다. 우리 편을 내 몸을 때려 죽이러 간다고. 이 세포가 지금 감염이 됐죠. 그러면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와가지고 얘를 없애버립니다. 얘를 그냥 가만히 냅두면 이 세포 안에서 독소가 분비돼 가지고 그 옆에 멀쩡하던 세포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 귤이야? 네. 잠깐 일어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저쪽에 만약에 해소가 안 된다면. 자, 요 세포가 감염이 됐지? 그러면 가만히 냅두면 독소가 옆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가서 일단 야부터 파내비라 이거야. 야부터 그대로 죽이라 이거죠. 그럼 이게 좀 웃긴 거다.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내 몸에 있는 군사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감염된 세포를 공격해서 제거합니다. 이걸로 끝.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게 답니다. 아니 그러면 보조 T 림프구는 세포 독성 T 림프구한테 출동 명령만 내리는 게 끝이 아니고 정보를 B 림프구한테 다시 일러줍니다. 처음에 대식 세포 백혈구가 가져온 정보를 보조 T 림프구한테 넘겨주고 그 보조 T 림프구가 B 림프구한테 일러주는 거야. 일러준다기보다는 B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럼 지금 B 림프구가 비상이 걸렸지? 그러면 열심히 얘가 세포 분열을 진행을 하는 거야. 수를 막 늘린 거야. 분화하는 거죠. 근데 얘가 그냥 멀쩡히 분화하는 게 아니라 두 갈래로 분화를 해요. 한쪽 갈래에는 형질세포라는 아이가 나오고 또 다른 일부는 기억세포로 변신을 한다. 만약에 B 림프구가 한 100개 정도 만들어지면 형질세포는 한 80개 정도 가고 20개 정도는 기억세포로 변신.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러면 이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튀어나온다고. 그러면 기존에 내 몸에 없던 군사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이 항체가 출동을 하면 이 항체들이 항원을 붙잡고 있을 거라고. 그럼 이렇게 붙잡혀 있겠죠? 그럼 이때 슬그머니 등장하는 놈이 누구? 이 백혈구가 오라 이거지. 잡아먹으라 이거죠. 그러면 백혈구가 얘들 싹 다 잡아먹으면 상황 종료된 거지. 백혈구가 잡아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이 항체라고. 항체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나는 이제 병이 나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결국에 내 몸에 남아있는 것은 이 기억세포라고. 나는 기억세포와 함께 이제 또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2년 지났어. 세월이 한 2년 지난 다음에 야가 또 들어왔네? 야가 또 들어오면은 백혈구는 열심히 잡아먹겠지만 보조 T 림프구가 일러주고 B 림프구한테 일러주고 다시 형질세포 만들어서 항체 튀어나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이미 이 녀석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미 기억세포를 갖고 있다고. 그럼 기억세포에서 항체가 나오는 건 아니다 절대로. 항체 생성 공장은 누구? 형질세포지. 그럼 내 몸에 있는 기억세포가 있는데 다시 재침입을 하면 이 형질세포가 열심히 세포 분열을 해서 형질세포를 만들라고. 그럼 형질세포에서 항체 튀어나와. 바로 튀어나오지? 그러면 얘한테 웬만하면 안 걸려요. 자, 그러면 얘가 최초 침입했을 때에서부터 항체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1시간 안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최초 침입을 해서 백혈구가 잡아먹고 보도T림프구, B림프구, 형질세포 만들어낸 다음에 항체 튀어나오지. 이때 한 4일 정도, 5일 정도 걸린다 이거죠. 그럼 나는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딱 침입을 했는데 침입하고 나서 한 3일, 4일, 5일 될 때까지 항체 수치가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러다가 항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 그러면 항체 수치가 올라갈 거라고. 그럼 얘가 다 때려잡았으면 항체 수치는 다시 내려가겠지.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에 다시 재침입을 했죠. 그럼 재침입을 하면 난 기억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항체가 바로 올라간다 이렇게. 그러면 나는 항체가 적극적으로 바로 튀어나오니까 얘는 너무 손쉽게 때려잡을 수 있는 병이 되는 거야. 안 걸린다 이거죠. 다시는 한 번 걸렸으면 2번 다시는 안 걸려야 된다. 그럼 다시 재침입을 하면 기억세포의 수는 더 늘어나겠죠.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진짜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네들이 백신을 맞았다는 게 뭐냐? 예방접종 맞는 거 있지? 그럼 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자네들 몸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유전 물질을 넣어준 거죠. 그러면 내가 코로나에 난 아직 안 걸렸는데 코로나 관련되는 병균들을 내 몸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억세포를 만들어 준다 이거지. 그러면 기억세포 몇 개 만들어졌지. 근데 뭐 2차 접종을 하라 하더라 아이가. 그럼 한 번 더 넣어주면 기억세포가 더 늘어나겠죠. 3차 접종도 하라 사더라 아이가. 그럼 한 번 더 하면 기억세포가 더 많이 늘어나겠지. 그러면 안 걸릴 거다 이거죠. 근데 3차 백신을 접종을 해도 코로나에 사람들이 걸렸거든. 그럼 그 백신의 의미가 있냐? 없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네들이 태어나서 소아마비 백신을 맞았을 거라고. 맞았을 거예요 반드시. 소아마비는 걸리면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소아마비에 걸리면 애기들이 걸리면은 전신마비가 옵니다. 전신마비가 와요. 거의 뭐 멀쩡하게 살기가 어려워. 근데 백신 한 방만 맞으면 절대 안 걸려. 맞았겠죠? 당연히 맞았겠죠. 근데 그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훌륭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개발자였다면 나는 만은 받았겠다. 만은. 어떻게 생각하냐? 만은이 맞을래? 이 만은이면 내 백신 맞을래? 안 맞을래? 맞겠지? 그럼 너가 엄마가 민지 딸내미를 낳았는데 소아마비 백신이 10만 원이야. 안 맞겠나? 맞습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10만 원 해도 맞는다. 우리 아들이 맞은 백신 중에서 제일 비쌌던 게 14만 원짜리였어요. 그거 무조건 맞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소아마비 백신의 개발자였다면 만 원만 받았어. 만 원만 받았어도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다 맞아야 되잖아. 야, 초특급 확보가 되었을 텐데 그 사람은 무료 배포를 했습니다. 공짜야 공짜. 돈 안 받는다 이거지. 그냥 전 세계 아이들 다 맞춰라. 지금까지 소아마비로 고통받는 아이들 난 너무 보기가 너무 힘들었다. 다 맞아라 이거지. 그래도 한 1,000원 정도만 받았어. 1,000원 정도만 받았으면 그 사람들 얼마나 큰 부를 누렸겠냐. 그러니까 내가 화이자 이 새끼들 내가 욕을 하는 게 모더나 화이자 이 새끼들 욕을 하는 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백신 팔아먹었잖아. 누구 공짜로 맞았지?
백신 예방접종 너 안 맞았냐? 난 공짜로 다 맞았거든. 국가에서 다 내줘가지고.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백신 한 방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 하나에 40만 원씩 한 30만 원, 40만 원, 70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1인당 한 방에 주사 한 방에. 그 누가 다 줬느냐?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 돈 주고 사온 거지. 그러면 전 세계에다 팔아먹었다 이거는 데 그럼 진짜 엄청난 돈을 번 거죠. 근데 백신 효과는 없어. 효과는 없어. 나도 그냥 대충 물 좀 넣어가지고 야 백신 하나 개발했습니다 해가지고 원탑 제약 해가지고 백신 하나 팔아먹고 어차피 효과 없는 건 똑같은데 대충 팔아먹어도 안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외부 침입자를 만났을 때만 군사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 침입자를 많이 만난 사람이 있을까요? 살면서 그럼 그 사람은 군사가 많을 것이고 외부 침입자가 없으면 없는 거죠. 근데 나는 외부 침입자가 100개 정도 있는데 아니 방어 군사가 100개 정도 있는데 에이즈에 걸렸네? 에이즈에? 자 에이즈에 걸리면 이거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에 의해서 생겨나는 병이 에이즈인데 에이즈에 걸리면 보통은 여기까지 그냥 다 망통시켜버립니다. 여기까지. 요 이유 시스템이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군사가 100개가 있으면 많아. 여기서부터 꽝 돼가지고 아무런 정보가 비림프가 안 넘어오는데 그러면 내 몸에 있는 군사 시스템이 하나도 동작을 못 하는 겁니다. 믿을 거는 테크놀로밖에 없어요. 테크놀로만 믿고 살아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은 내 몸에 외부 침입자가 등장을 하면 그 어떤 놈도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없지? 그럼 병원에 가서 때려잡아야 돼. 항상 병원에 가서 때려잡아야 돼. 어떤 외부에서 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자, 이게 전부 다인데 여기 요 위에 세포 독성 T림프가 가서 감염된 세포 때려잡는다. 세포 때려잡는다. 요거를 세포성 면역이라 부르고 B림프구 와가지고 형질세포, 기억세포 나눠지고 형질세포에서 항체 튀어나오고 하는 거 이거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내가 이마를 처음 만났다. 초면이다. 그럼 1차 면역. 옛날에 만나가지고 나한테 기억세포가 있다. 나는 그러면 2차 면역이 되는 거죠. 나 이 아이를 완전 처음 만나서 이마에 관련된 항체가 생성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거는 1차 면역. 아닌데 나 이마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어서 항체가 즉시 튀어나오던데 하면 그거는 2차 면역. 시간이 좀 걸렸다. 이건 1차 면역. 항체가 즉시 튀어 올라갔다. 이건 2차 면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책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위에 찝찝하니까 한번 들어갈게. 자, 특이적 방어작용에서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으로 구분해서 줄글로 쭉 써놨지? 그게 그냥 이 내용이다 이겁니다. 자, 1차 면역은 처음 만난 거죠. 처음 만났으니까 항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5일에서 7일 정도 시간이 걸리지? 2차 면역은 항체가 한번 들어온 적 있죠? 내 몸에 기억세포가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즉각적으로 항체가 다량으로 생산된다. 이건 2차 면역이야. 그러니까 예방접종도 1차, 2차, 3차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그거는 기억세포의 양을 늘려놓기 위함이다. 자, 그럼 봐라 요 그림. 처음 만났을 때는 항체가 좀 있다 올라갔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바짝 올라갔죠. 요거는 1차 면역, 요거는 2차 면역이다. 그럼 백신이란 뭐냐? 백신이란 내가 이 병원체를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항원을 포함하는 물질을 주사를 하는 거야. 좀 짱짱한 놈을 넣으면 안 되겠고 아들 좀 비리하게 좀 아들 반쯤 때려 죽인 다음에 넣어줘야 되겠죠. 너무 짱짱한 놈을 넣으면 병이 걸려버리잖아.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백신 맞고 코로나 확진 받은 사람들 꽤 많습니다. 걔들이 들어왔을 때 못 이겨낸 거다 이거죠. 그래서
병원체를 좀 약하게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는 게 백신이고, 백신을 맞으면 1차 면역 반응을 강제로 진행을 시켜준다 이거지. 그럼 기억세포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럼 추후에 나는 다시 재침입을 했을 때 아주 손쉽게 때려잡아 보겠다 하는 게 백신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 시스템과 관련된 질환이 있는데, 알레르기는 좀 오버하는 겁니다. 오버. 별거 아닌데 내 몸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겁니다. 내 코 안에 꽃가루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꽃가루를 제거하는 데는 콧물 한 방울이면 됩니다. 콧물 한 방울이면 그 꽃가루 하나 잡아서 코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꽃가루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 콧물을 1리터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왜? 그 꽃가루 치우려고. 그럼 콧물이 줄줄 나겠죠? 그런 게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 오버하는 겁니다. 오버 안 해도 되는데 오버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이건 좀 골치 아프죠. 분명히 내 몸인데 내 몸에 있는 어떤 포인트를 침입자로 판단해서 때려 죽이고 있는 겁니다. 무릎에 있는 연골 이건 내 몸이잖아. 근데 내 몸 속에서 무릎의 연골을 침입자라고 판단을 해서 연골을 쇠를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럼 무릎이 아프겠지. 그게 류마티즘 관절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면역 결핍 대표 주자는 에이즈 걸렸을 때입니다. 에이즈 걸리면은 그 아까 봤던 그 면역 시스템 B 림프구, T 림프구 이 면역 시스템 자체가 마비돼 버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꽝이 되는 거죠. 군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대단히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보조 T 림프구의 수가 초반에는 바짝 늘어났는데 한 2년, 3년, 4년 지날수록 보조 T 림프구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지. 실제로 한 9년 정도 지나고 나면 보조 T 림프구가 정상적으로 아무도 동작을 못해요. 그러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다. 내 몸은 완전히 외부의 병원체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 정도 포인트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자, 그러면 167쪽에 8번 문제부터 하나 몇 개만 처리해 봅시다. 8번 문제를 보면 항원 X가 들어왔고 대식 세포가 항원 X 잡아먹은 다음에 니은인데 일단 니은은 제일 처음 출발점은 이거 보조 T 림프구겠죠? 보조 T 림프구가 B 림프구한테 일러줄 수도 있고 세포 독성 T 림프구한테 일러줄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세포를 파괴했으니까 임마는 세포 독성 T 림프구겠네. 그러면 얘는 특정한 놈만 잡는 거니까 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은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가서 세포 때려 잡는 거지. 이거 세포성이가 체액성이가 세포성 면역이죠. 체액성 면역 아닌 거지. 보조 T 림프구죠. 얘는 골수에서 만들어진 놈이 가슴 샘에서 성숙해서 보조 T 림프구 된 겁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진 놈이 골수에서 성숙하면은 얘는 B 림프구고, 얘는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가슴 샘에서 성숙했습니다. 그럼 뒤에 보이 맞죠? 정답 몇 번? 4번 길이. 자 173쪽에 6번 173쪽에 6번. 자, 이 문제를 다시 보면 기억은 B 세포독성 현길세포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기억은 뭐겠냐? 기억 이노마가 감염된 세포를 녹여버렸지? 기억 누구다? 세포 기억 이노마는 세포 독성
T 림프구다. 그 다음에 보조 T 림프구가 니은한테, 니은은 B 림프구겠죠? B 림프구가 기억세포와 디귿 형질세포로 나누어지겠네. 그리고 형질세포에서 항체 튀어나왔죠?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A 세포를 녹여버렸다. 이거 세포성 면역이죠? 자, 그 다음에 기억 T 림프구와 니은 B 림프구는 생산된 장소는 둘 다 어디고? 둘 다 골수에서 생산되었죠? 모두 골수에서 생성된다. 니은 이퀄. 자, 2차 면역에서 다시 재침입을 하면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바뀐다. 이건 아닌 거죠. 형질세포는 항체 생산하는 공장이고 2차 면역, 1차 면역이 끝나면 기억세포가 있지.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바뀐 다음에 형질세포가 항체로 되는 거야.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디귿 이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바뀌는 것은 일단은 아니다 이거죠. 인정?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이거죠. 2번이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앞에 가서 설명을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와, 이걸 다 하기는 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162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걸 끝내고 다음 시간에 깔끔하게 유저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162쪽에 가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혈액형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자, 혈액형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혈액형도 항원, 항체 반응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다 언급을 해놓은 거야. 자, 혈액, 자, 피를 한 통 받아가지고 피를 한 통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원심 분리를 시켜주면 혈액이 밀도 차이에 의해서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지는데 아래쪽은 빨간색 피고 위쪽은 맑은 물같이 됩니다. 약간 바카스 같은 느낌의 물처럼 되는데 여기를 혈구라 하고 여기를 혈장이란다. 혈구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혈장은 대부분 물이고 여기에 항체, 효소, 호르몬, 각종 영양분들 전부 다 혈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혈장은 가만히 내비두면 혈장이 좀 있어 응고를 일으킨다고. 그러면 응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해버리고 남은 혈장을 뭐라 하느냐? 이거를 혈청이라 한다. 응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고 남은 걸 혈청이라 한다. 그러면 혈구에는 분명히 세포들이 들어있는 거고 혈장에는 세포 같은 건 없다 이거죠. 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세포성 물질이야. 세포가 있고 얘는 세포가 없다. 그러면 적혈구에는 뭐가 있느냐? 응집원이라는 게 있고 응집원은 세포성에 있는 거야. 세포성이야. 그 다음에 혈장에는 항체로 작용하는 응집소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응집원은 항원으로 작용하고 그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응집소라고 부르겠다. 그럼 우리가 혈액과 관련되는 응집원에는 A와 B가 있다. A. 자, A가 있고 B가 있다. 그러니까 A 응집원에 달라붙는 응집소는 알파가 달라붙고 B 응집원에는 베타가 달라붙습니다. 응집원, 응집소. 얘는 적혈구, 그러니까 혈구층에 있고 얘는 혈장에 있는 거다. A와 알파가 만나면 굳어버린다. B와 베타가 만나도 둘이 항원 항체 반응, 응집원, 응집소의 반응에 의해서 굳어버린다. 그러니까 민지는 혈액형이 뭐니? O형이면 너는 응집원이 없다. 그리고 응집소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A형인 사람은
응집원 A가 있다. 알파 있으면 되나? 죽는 거야. 그럼 얘는 베타가 있다. B형인 사람은 베타 있으면 죽지. 얘는 알파가 있다. AB형인 사람은 응집원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응집소는 없다. 그러면 A형은 A랑 베타 가지고 있고 B형은 B랑 알파 가지고 있고 AB형은 AB 응집원이 있고 O형은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형? A. 소심하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MBTI인가요? 자, A는 베타가 있다. 나는 간지나는 O형입니다. 무슨 형 A형이지? 무슨 형? 없는 간지나네. 민지도 간지나고. 지효이는? B형. B형. B형은 좀 그렇죠. 우연이는? B형은 좀 그렇죠. 다의 B형이지. B형은 좀 그렇죠. 너는? O형은 간지나죠. 야, 그럼 우리는 O 아니면 B네? A는요? A 누가 A지? 아싸! 이런데 뭐 A형은 상처받는단 말이야. 오케이. B형, A형, AB형은 없네. AB형은 좀 그렇다면서. 사람들이 그걸 다 인터넷에. 자, 오케이. 됐습니다. A, B형식 혈액형이다. 자, 그러면 자네들 앞으로 문제 풀 때 혈청이란 용어가 등장을 할 건데 혈청은 어디 있대? 아까 혈장이었나 혈구층이었나? 혈장이었죠? 혈장에서 응집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하면 혈청이지? 그럼 혈청 이렇게 나오면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해라. 그럼 항 A 혈청 A 응집원에 대항하여 들러붙는 응집소 항의 혈청은 알파가 의미하는 거고 항 B 혈청 이거는 베타다. 응집소 알파 응집소 베타다. 이렇게 바로 가져가면 돼. 그러면 항 A 혈청 이거 알파라는 거고 얘는 베타라는 거죠. 그럼 여기 A형 B야. A형 A가 있겠지. A가 들어있겠죠. 알파 만나면 응집되고 베타 만나면 응집 안돼. 하나는 응집되고 하나는 응집 안돼. 그러니까 B형은 여기 알파 들어오면 응집 안되고 여기는 응집 되겠죠. AB형은 둘 다 있잖아. 알파 넣어주면 응집되고 베타를 넣어줘도 응집 되겠죠. O형은 아무것도 없잖아. 알파 들어와도 베타 들어와도 응집이 안됩니다. 인정? 혈액형을 판정할 때는 응집 반응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라. 자, 그 다음에 수혈관계. 수혈관계는 하나 적어 놓읍시다. 그냥 외우자. 응집원. 그러니까 A, B. 응집원을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응집원을 주는 거다. 응집원을 주는 거다. 응집원이 침입자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일단 A형 사야 니는 A하고 뭐가 있다 했니? 베타가 있죠. 그럼 나는 O형 나는 뭐가 있니? 알파와 베타가 있죠. 그러면 서아 니가 나한테 수혈을 해주면 니 응집원이 나한테 들어오겠지. 그럼 나는 죽는 겁니다. A, B가 나한테 들어오면 A랑 내 P에 있는 베타가 반응을 하겠죠? 그럼 죽는 거야. 그럼 서아가 B형한테 수혈을 해주면 어떻게 되노? B와 알파가 있지? 서아에 A가 여기 들어오겠죠? 그러면 죽는 겁니다. 인정? 근데 O형은 왜 간지가 나느냐? 응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O형이 A형한테도 줄 수 있고 O형은 B형한테도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AB형은 어떻게 되겠니? AB형은 A도 있고 B도 있지? 그냥 주면 다 죽는 겁니다. 다 A형도 죽고 B형도 죽고 O형도 죽고 다 죽습니다. 얘는 받기만 받을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줄 수 없어. 그럼 AB형에게 A형이 수혈해 줄 수 있니? 자, AB형은 A하고 B 있지?
A형은 뭐 있노? A하고 베타 있죠? A형이 AB형에게 수혈해주면 괜찮죠? 인정? AB형은 받기만 해야 된다. 자식들이 좀 약간 이의적이고 뭐 그런 성향들이 있고 O형은 모두에게 줄 수 있으니까 좀 이타적이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수혈 관계 뭘 주는 거라고? 응집원을 주는 건데 아니 그러면 내가 O형인데 그러면 내가 서한테 수혈을 해주고 싶어요. 줄 수 있나? 서 A형이야. 수혈 해줄 수 있어. 소량 수혈만 가야 하는 게. 근데 서한테 내가 내 피에 한 10리터 정도를 집어넣어주면 죽는 겁니다. 근데 다른 혈액형에게는 소량 수혈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 소량 수혈이라면 정의가 어느 정도냐면 우유 한 팩 정도? 큰 거 말고 요만한 거 있잖아. 요만한 거 진짜 미니미 우유 학교 급식소에서 한 번씩 나올 법한 그 400cc, 300cc짜리 우유 있지? 그 정도까지 줄 수 있다. 대량으로 수혈을 하려면 당연히 같은 혈액형끼리 전달을 해줘야 된다. 알겠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A형, B형, AB형, O형 말고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형으로 또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RH 플러스 형인데 RH 마이너스 혈액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지금까지 나는 일단 RH 마이너스 형을 직접 본 적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RH 마이너스 형이 없어. 혹시 너 RH 마이너스니? 아니요. G 마이너스니? 모르면 플러스야. 그 마이너스니? 마이너스인 사람들은 마이너스인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도 있어요. 워낙 인구가 작으니까 RH 마이너스형인 사람이. 그래서 RH 마이너스형인 사람들은 수시로 틈만 나면 헌혈하러 가야 됩니다. 헌혈해가지고 RH 마이너스인 사람들의 혈액을 최대한 많이 모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들끼리만 수혈이 가능합니다. 플러스인 사람이 마이너스에게 수혈을 해주면 죽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는 또 플러스에게 수혈을 해줄 수는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들끼리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RH 마이너스 형인 사람의 인구가 적다. 그럼 최대한 병원에다가 피를 모아야 돼요. 자, 그러면 RH 혈액형과 관련되는 RH 응집원 A, B가 아니라 RH 응집원이 있고 RH 응집소가 있다. 그럼 RH 플러스형인 사람은 응집원은 있는데 응집소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RH 플러스형이라고 본다면 우리 몸속에는 RH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은 있고 당연히 RH 혈액형에 대한 응집소는 없어야 돼. 우리는 있고 없고요. 그러면 RH 마이너스형인 사람은 RH 응집원도 없고 응집소도 없는 게 기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형. 응집원은 있고 응집소는 없다. 그러면 플러스형. 그냥 이렇게 각자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둘 다 없는 사람, 응집원만 있는 사람 있으면 플러스, 둘 다 없으면 마이너스야. 근데 만약에 플러스인 사람이 마이너스형에게 수혈을 하면 응집원을 주는 거죠. 응집원을. 그러면 이 사람 몸에 응집원이라는 어떤 세포가 들어왔지. 그럼 이 사람이 볼 때는 얘가 침입자라고. 외부 침입자라고. 이 새끼가 병원체랑 똑같은 거예요. 병에 걸리는 외부 침입자라고. 그럼 이놈을 때려잡는 항체를 만들어내겠지. 그럼 들러붙어. 그럼 죽는 겁니다. 혈액이 응고가 돼버리는 거라고. 혈관이 막혀서 죽는 거라고. 그럼 플러스형인 사람이 마이너스형인 사람에게 수혈을 하면 응집원을 주는 거니까 응집원이 들어오면 응집소가 생겨나가지고 죽는 거다. 그러면 함부로 수혈해 줄 수는 없다. 수혈해주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는 플러스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들끼리 수혈을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RH 혈액형을 판정하는 방식이 뭐냐?
붉은 털 원숭이 있죠? 붉은 털 원숭이의 RH 응집원을 추출을 해. 뭐 이거 사람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사람 가지고 하면 죽으니까 토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붉은 털 원숭이의 RH 응집원을 추출을 해서 걔를 토끼한테 주사를 해요. 토끼는 이와 관련된 시스템이 우리하고 다르거든. 얘는 사람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그럼 토끼한테 RH 응집원을 넣었지. 그럼 얘가 토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침입자 세포다 이거. 그럼 얘를 때려잡을 수 있는 항체를 생산하겠네. 그러면 항체를 생산했어 이 토끼가. 그럼 토끼는 RH 응집원에 대한 항체를 생산했으니까 얘는 혈액이 묻어 죽겠네요. 그럼 죽었다 치자. 그럼 야의 피를 뽑아내 가지고 원심 분리를 시켜보면 여기 위에 그 만들어진 항체가 있을까 이가 RH 응집원에 대한 응집소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혈청으로 제작을 해. 그럼 내가 여기에 응집소가 있고 응집소가 있는데 여기다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굳었다. 그러면 응집원 있는 사람, 오케이. RH 플러스야. 여기 응집소가 있는데 여기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여기서 안 굳었다. 그럼 RH 응집원 없는 사람이죠. 오케이. 얘는 RH 마이너스형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혈액을 판단하려면 피가 몇 방울 필요하냐? 3방울 필요하다 이거죠. RH 응집소에다가 넣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에다 넣어봐야 된다. 그럼 A형, B형, 플러스형까지 판정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RH 플러스형은 마이너스형인 사람에게 수혈을 받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형은 플러스형에게는 수혈을 받을 수 없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들끼리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 간지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꼭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는데, 자, 요거 170쪽에 3번 문제 이거를 오늘 한번 라스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데? 스타트. 안 어렵습니다. 문제 읽어라. 그림은 가와 나의 혈장을 섞은 거다. 가의 혈액과 나의 혈장. 두 번째는 이 그림이 나왔냐? 그림 나왔냐?
미지 나왔냐? 아니. 우연아 나왔냐? 기억이 나왔냐? 그러면 내가 한번 나와서 보겠어. 자기 나왔냐? 아니야? 승준이. 자 보자. 가나다라 4명인데 이 4명은 혈액형이 서로 다르대요. 4명 모두가 다 달라. 그러면 혈액형이 4명 다 다르니까 A의 베타, B의 알파, A, B에 아무도 없음, 아무도 없는데 알파, 베타 이렇게 4명 중에 하나겠죠? 자, 근데 여기는 가의 혈액과 나의 혈장을 섞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알파는 안 들러붙었는데 베타가 들러붙었죠? 그럼 여기는 응집원이 B인 거네. 그럼 가의 혈액에 B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알파가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원래는 가는 B가 있고 알파가 있었는데 나의 혈장에다 섞었더니 나에 들어있던 베타가 들어와서 응집반응을 한 거지. 그럼 일단은 가는 무슨 형? B형이니까 가의 적혈구 여기는 B일 겁니다. B. 근데 가와 다의 혈장과는 이 B가 반응을 안 했죠. 그럼 다의 혈장에는 베타가 없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다의 B와 다의 혈장이 반응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B와 반응을 안 하려면은 얘가 B형이거나 아니면 AB형이겠죠. 여기 베타 있으면 B랑 반응을 하고 베타 반응을 하잖아. 그럼 다가 무슨 형이다? 다가 AB형이다 라고 봐야 되고 가는 B형이다 라고 봐야 되겠고. 인정? 아, 네. 그러면 다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혈장 속에. 네. 여기 응집 반응 안 하고 응집 반응 안 하겠죠. 근데 남은 거는 나가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나의 적혈구를 넣었을 때 누군가 응집 반응을 하잖아. 그럼 나가 O형이었다면 O형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 적혈구가. 그럼 그 누구와도 응집 반응 안 하겠죠. 그럼 나로 유력하다 얘가 A형이다. 그럼 얘가 나다. 그러면 얘가 라다 이거죠. 라의 혈장에는 알파와 베타가 있겠지? 알파와 베타가 A랑 반응하면 응집 반응함. 알파 베타가 B랑 반응을 하면 응집 반응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나다라의 혈액이 정해졌다. 그럼 기억보기 가의 혈장. 가의 혈장이면 알파와 다의 적혈구 A와 B를 섞어주면 알파와 A가 응집 반응을 일으키겠네. 기억보기는 콜. 그 다음에 니은보기 나의 적혈구. 나의 적혈구는 A죠. A랑 항B 혈청 베타잖아. 요걸 섞어주면 응집 반응은 안 일어납니다. 항B 혈청 이 자체가 베타다. 나의 적혈구는
나는 A형이니까 나의 적혈구는 응집원 A를 의미하는 거고. 자, ABO식 혈액형이 B형인 학생과 라의 혈액. B형인 학생은 B와 알파가 있겠죠? 라는 알파, 베타가 들어있겠지, 라는. 네. 그럼 B형인 학생과 라의 혈액은 동일한 응집소가 있다. 동일한 응집소 알파가 있네. 그러면 이것도 맞다. 그러면 길이면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됩니다. 아.